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재현 씨가 쓰신 엄마의 말하기 연습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는 이 엄마의 말하기 연습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대화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관계를 회복하는 대화법으로 마샬 피 로젠버그 박사가 추천하는 비폭력 대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첫 번째로는 구체적인 행동을 관찰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관찰에 대한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느낌이 가지고 오는 나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고, 네 번째로 자신의 요구를 상대방에게 부탁하거나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이 비폭력 대화에 관찰하고 느낌을 표현하고 욕구를 파악하고 요청하거나 부탁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그때그때 말로 다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속 대화를 해야 하는데, 오늘은 이 속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우리 속 대화를 자세히 배워보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님이 좋은 말로 부탁하고 요청을 해도 아이들은 무조건적인 비판과 반항심으로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부모님과 아이들 관계가 조금은 가까워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재현 씨도 책에서 속대화 연습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새로운 관계를 위한 대화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첫째로는 아이와의 관계 통장에 틈나는 대로 저축을 하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에게 최소한 인정을 5번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난을 1번 정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강한 요구가 아이에게 들리게끔 말을 하려면 인정하는 말로 아이에게 공감한다는 태도를 취해야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어느 정도 열릴 거고요. 그때 이제 부모님이 원하는 바를 비난을 하든 요청을 하든 했을 때 아이들이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감정을 흔들어라 라는 다니엘 샤피로 씨가 쓰신 책 중에 상대의 핵심 관심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인정하는 말을 해줄 때에도 상대방이 어떤 핵심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곳에 링크해 놓을 테니까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인정하는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 그건 네 말이 맞아.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엄마가 이제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렇게 공감해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스킨십까지 같이 해준다면 아이의 뜻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표현이 충분히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5번씩 인정을 해줄 때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것이 단서를 붙이면 안 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고맙다, 너의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건 너무했잖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에게는 그런 표현이 인정하는 언어로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해서 일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화의 말의 내용만으로 상대방이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차릴 확률은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표정과 같은 시각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었을 때는 55%의 전달 효과가 있고요. 목소리 톤이라던가 음색과 같은 청각적인 요소가 더해지면 38%의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정할 때는 시각과 청각적 이미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표현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봤을 때 얼굴 보지도 않고 그럼 사랑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엄마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봤을 때 잠깐 이리 와봐 라면서 꼭 안아주고 사랑해 라면서 뽀뽀해주면서 이게 엄마 마음이야 알겠어? 이렇게 해주면 아이 얼굴도 보지 않고 그럼 사랑하지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엄마의 마음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된다고 해요.
부모님과 아이들 간의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이처럼 틈나는 대로 아이들을 인정을 많이 해주고 꼭 필요할 때 한 번씩 원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으면 아이들에게 전달이 훨씬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속대화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비폭력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관찰하는 방법과 내 마음에서 진짜 느껴지는 감정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감정의 원인을 이해하고 욕구를 찾은 다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그것을 부탁하고 요청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보고 듣고 관찰하는 능력을 회복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는데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선생님께서 우리 반에 아이들이 8명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나랑 내 친구 현서한테는 귤을 주지 않았어. 다른 친구들에게는 귤을 나눠줬는데 라고 아이들은 그냥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뭐야, 선생님 차별하시네? 라고 현상만 보고 판단을 한대요. 이렇게 성인이 된 우리들은 관찰과 동시에 판단을 하는데, 관찰은 기억에서 종종 사라지고 판단만이 진실인 것처럼 뇌에 저장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뭐야, 선생님이 차별하시네? 라고서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본인이 차별받는다라고 바로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정 편향들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자주 하잖아요. 한 번 싫은 사람들은 계속 싫어지고 그런 자꾸 싫은 모습만 보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한번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하면 그 사람의 계속 게으른 모습들만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 생각과 판단은 잠시 거두고 우리가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상기시키는 것이 대화의 시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과 관찰하는 것을 서로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잃어버렸던 관찰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거두고 사실 그대로를 관찰하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에서 진짜 느껴지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야 해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생각을 하고 바로 툭 떠오르는 어떤 자기만의 생각으로 행동을 하고 그것을 감정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휴대전화만 들고 하루 종일 살고 있어요. 근데 그때 툭 떠오르는 감정이 그 꼴을 보면 휴대전화 확 뺏고 싶다. 그래서 화가 너무 난다.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 모습을 본 것만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는 다툼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것을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한 다음에 감정을 표현을 하게 되면요, 내가 본 것은 어제 2시간 동안 아이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들고 있는 모습만 본 거예요. 단지 화가 나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느껴지는 마음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짜증나고 화가 난다는 감정이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한 감정을 찾다 보면은 우리 아이가 휴대전화를 들고서 하루 종일 있는 모습이 걱정이 되고 초조해진다라는 섬세한 감정으로 찾아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기분이 나쁘거나 이 극단적으로 상반된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정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서 매우 중요한 알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들, 예를 들면 고마운 마음이라던가 평화로운 마음, 신나는 마음, 유쾌하고 통쾌한 마음, 자랑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 긍정적인 마음들은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충족이 되었다라는 감정이에요. 또한 반대로 거북하거나 고통스럽거나 놀랍거나 답답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해요. 이런 감정들이 생겼을 때 단순하게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의 감정이 어떤지를 알고 나면 이 감정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고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휴대전화를 2시간 동안 아이가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드는 부모의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해지는데,
초조하고 불안한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원인을 이해하고 찾을 수 있겠죠. 아마 부모님들은 이런 감정이었을 거예요. 아이가 균형 있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싶고, 아이에게 일일이 이런 행동들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도 마음 놓고 쉬고 싶다라는 감정의 원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의 원인,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우린 한 단어로 욕구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계의 기적은 욕구를 표현하는 데서 온다고 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관계의 기적은 욕구를 표현하는 데서 온다. 관계의 기적은 욕구를 표현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감정의 원인을 모르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눈치를 보거나 내 이런 감정은 너 때문이야 라고 상대방을 탓하면서 비난하거나 강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주기 원했을 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관계의 기적은 욕구를 표현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욕구가 왜 중요하냐면요. 욕구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중요한 단어라고 해요. 욕구에는 생존의 욕구, 사회적 욕구, 힘의 욕구, 자유의 욕구, 재미와 삶의 의미의 욕구, 이렇게 다양한 욕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생존의 욕구는 신체적 정서, 안전과 관련된 욕구인데, 나는 안전이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안전은 정말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 자존감이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할 거예요.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표현을 하면 상대방에게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해요. 단지 나의 감정이 내가 지금 화났어, 나 지금 기분 나빠 라고만 표현을 하는 것보다 나의 욕구를 표현을 하면 상대방에게 공감과 이해를 끌어낼 수 있어서 훨씬 더 상대방을 설득하기 좋다고 해요. 다만 이 단점이 있다면 힘의 관계에서는 이 욕구 표현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직장 상사에게 나는 내가 존중받을 욕구가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힘의 관계에서는 이 욕구를 표현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해요. 아이들의 욕구를 부모님이 내가 반드시 해줘야만 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아이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듣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남 탓을 하면서 상대방을 강요하고 비난하지 않을 거고요. 또 반대로 뭐든지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하지 않고 건강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를 표현하는 데는요,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만 다른 욕구 자체는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속대화하는 방법으로 관찰을 하고 내 마음의 감정이 어떤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감정에서 원인이 되는 욕구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부탁하거나 요청하는 말로 표현을 해야 하는데요. 부탁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욕구와 원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저희 집에 가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른들끼리 모여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끼리 자꾸 와서 부모님 사이에 끼어서 이야기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제가 이 방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때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너 자꾸 이렇게 조용히 안 있으면 혼난다 라고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주면서 아이들에게 강요를 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너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줄래? 진짜 너무 힘들다 너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에게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을 심어주면서 강요를 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너 자꾸 이렇게 낄 때 안 낄 때 구분 안 하고 눈치 없이 행동할래? 너가 맨날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누가 너 좋아하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아이에게 수치심을 주면서 강요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원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표현을 할 때 강요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 쉬워요. 왜냐면 강요를 하면 즉각적으로 그 방법이 먹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아이들에게 말을 듣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게 되는데,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해요. 엄마가 도움이 필요한데 어른들끼리 대화하는 동안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쉬고 싶을 적에도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좀 쉬고 싶은데 우리 딸 30분 동안만 텔레비전 보면서 기다려줄 수 있어?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탁을 할 때는 내가 쉬고 싶은 어떤 나의 욕구와 아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에게 좋은 부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부탁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강요를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아이들은 그 부탁에 대해서 거절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부탁을 할 때는 부정적인 부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부탁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어렵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관계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부탁하는 연습 또한 많이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부탁하는 방법들을 연습을 한다면 갈등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은 언젠가부터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내내 꾹 참고 있다가 속상해서 울고 싶을 때도 있고 한꺼번에 속내를 쏟아내고 후회하는 행동을 반복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요구를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욕구를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부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할머니 집에 가기 귀찮아하는 아이가 있을 때 할머니네 집에 같이 가자고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할머니 집 멀어서 가기 싫어. 집에서 친구랑 놀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강요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부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토요일 낮에는 친구랑 놀고 저녁에는 할머니 댁에 가는 거 어때? 너 좋아하는 전철 타고 가자. 그럼 멀게 느껴지지 않을 거야. 어때? 괜찮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묻는다면 강요가 아니라 아이에게 부탁하는 요청이 되겠죠. 근데 부탁할 때 꼭 주의해야 되는 거는 부탁은 강요가 아니고요. 언제든 그 부탁을 듣는 대상이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부탁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부탁을 할 때는 꼭 긍정적인 부탁이어야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동생 물건 뺏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뭐 하지 마 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게 좋대요. 동생 물건은 동생에게 주고 네가 갖고 놀고 싶은 물건은 네 방에서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엄마가 갖다 줄까? 라고 말해요. 또 너 한 번만 동생 괴롭히면 다시 목욕 같이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강요와 협박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대신에 동생과 목욕을 할 땐 서로 즐겁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들? 이렇게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탁을 표현을 할 때는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 긍정적인 표현이 효과적이라고 해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비폭력 대화의 순서는요, 꼭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칭찬을 할 적에도 훨씬 더 극대화시켜서 칭찬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침에 엄마 마시라고 물을 떠다 줬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칭찬하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속으로만 생각하시죠. 아, 우리 아들 잘 키웠네. 우리 딸 잘 키웠네. 그리고 칭찬을 하더라도 짧게 고마워 물 떠다 줘서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칭찬을 할 때도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본 모습 그대로를 관찰을 하고 그 관찰한 바를 묘사를 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서 올라오는 나의 감정 느낌을 아이에게 같이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물을 떠다 줘서 진짜 고맙다. 그런 다음에 상대의 행동이 내 삶에 미친 영향을 같이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물 떠다 줘서 진짜 고마워. 아침 목이 말랐는데 네 덕분에 진짜 시원해. 고마워 우리 딸. 이렇게 말해요. 칭찬을 하고 싶다면 단순히 잘했어가 아니라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를 묘사를 해서 표현을 해주고 마음에서 올라오는 고마운 그 감정을 같이 전달을 하면서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같이 표현을 해준다면 그냥 단순히 고마워, 잘했어 라는 칭찬보다 훨씬 감동적으로 전달이 될 거예요.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딸이 막 달려와서 아빠를 안아줬어요. 그랬을 때 아빠들이 느끼는 감정은 우리 딸 너무 사랑스럽다 라고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 딸 이쁘네, 사랑스럽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관찰하고 나의 감정을 표현을 한 다음에 너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빠가 퇴근하고 왔을 때 네가 저쪽에서부터 다다다다 뛰어와서 아빠 허벅지를 끌어안고 아빠 허벅지에 막 얼굴을 비비면서 아빠에게 안겨서 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 아빠는 정말 행복했어. 아빠가 오늘 많이 힘들었는데 네 덕분에 힘이 생겼어. 왜냐면 아빠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냥 단순히 잘했어, 고마워, 우리 딸 사랑스럽다 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아이에게 감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칭찬의 표현은요, 꼭 부모와 자식 간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나 아니면 다른 가족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표현을요, 다른 집 아이를 가르쳐야만 하는 애매한 상황에서 사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친구들이 놀러와서 욕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부분 부모님들은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이르고 말지 단호하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색하면서 화를 낼 수도 없고 혼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다음부터는 저 아이가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은연중에 갖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집 아이를 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른 집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어른으로서 아이가 어느 정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남의 집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무턱대고선 야단치거나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불러 세워서 어른들이 관찰한 바를 그대로 묘사를 해주면 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네가 지금 우리 집 물건을 허락받지 않고 네 가방 속에 넣는 걸 봤는데 아줌마가 본 게 맞니? 네가 저 막대기를 누워있는 동생에게 던지는 걸 봤는데 그렇게 행동한 거 맞니? 이렇게 본대로 말하면요, 아이가 집에 가서 그 선생님이 나 이렇게 혼냈어, 그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비난을 했어 라고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아이가 속상해하면서 돌아왔어도 왜, 무슨 일 있었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어봐도 아이는 자신이 들은 대로밖에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에게 본 모습 그대로 관찰해서 묘사해주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이러면 친구들이랑 같이 못 놀아, 넌 나쁜 사람 될 수 있어 그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자신의 행동을 고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봤는지, 우리 어른들이 아이 행동 중에 어떤 행동을 봤는지 그 사실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서 아이들이 네 라는 대답이 나와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보고 듣는 것을 관찰을 하고 그 관찰한 데에서 오는 느낌이 어떤지 감정을 찾은 다음에 감정의 원인이 되는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이 욕구를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요청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본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 집 아이들과 갈등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칭찬을 할 때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집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집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적당한 선에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아침에 바로 바뀌지도 않을 거고요. 어쩌면 평생을 연습해야 되는 그런 말하기 훈련법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말하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자기 비하를 하면서 스스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정말 현명하고 지혜롭게 자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하기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좋은 소통 방법의 사례가 있다면 같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 보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